안녕하세요. 뉴스카페 김선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름 잡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이 계속 이어지면서 1분기 실적이 부진했고 그리고 2분기 실적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시스템 반도체가 차세대의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별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폐질환을 좀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 완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 상당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다시 병이 좀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숙환을 별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한진그룹 분위기가 어떤지 향후 경영권 관련돼서 어떤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는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과 함께 퀴즈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4월 8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들의 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 달 일정으로 열립니다. 쟁점 법안으로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개편 등이 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추후 장례 일정과 절차는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취약한 경쟁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는 시스템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산업부 최명석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육성하는 시스템 반도체 다음 먹거리 될 수 있나?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 지난 금요일에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 10분기 만에 영업이익 6조 2천억 원으로 10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수요가 감소된 그 영향 탓일 텐데요. 그만큼 대체재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먹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 먹거리 뭐가 될지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메모리가 아니면 비메모리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들 좀 많이 합니다. 최명석 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다음 먹거리를 시스템 반도체가 맞다라고 보세요? 그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시스템 반도체 안에다가 시스템을 집어넣는다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는 D램도 들어가고 삼성전기가 만드는 MLCC도 들어가고 해서 그 제품이 이만한 제품을 만약에 노트북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시스템을 칩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집적도가 높고 한 고부가 가치 산업인데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요 분야는 이제 비메모리 분야로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비메모리 시장은 메모리보다 훨씬 크거든요. 네. 워낙 종류가 방대하고 분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아니면 뭐 다 비메모리죠. 다 비메모리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메모리에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 조립하는 그런 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양은 겉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비메모리 분야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시장은 원래 큰 게 당연한 거였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계속 이제 그 일반 기본 자동차나 냉장고나 이런 원래 전통적인 제품도 전부 다 전자화 네. IT화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수요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AI나 이런 플랫폼에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민호 기자는 시스템 반도체가 커지는 이유 좀 뭐라고 보세요? 계속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최근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정치나 사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무회의 때 말을 하는데 특정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경쟁력을 주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근데 그만큼 미래 산업에 있어서 이 비메모리 관련된
그런 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큰 틀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제 비메모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이제 밝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2030년까지 일단 비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제 비메모리 산업을 육성할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지만은 일단 삼성이 집중하려고 하는 이 파운드리 시장이 30년 정도 형성이 됐는데 앞으로 시장 규모가 이제 70조 원을 넘어설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 경제를 좀 떠받치는 그런 한 축이 이제 비메모리 산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이제 대만의 TSMC라고 하는 회사가 상당 부분 과반수 이상을 이제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좀 비집고 들어가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이제 비메모리 사업에서 순이익률이 35% 정도 달할 정도로 많은 돈을 이제 벌어들이고 있고요. 특히 이 사업 분야는 불황을 타지 않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도 좀 크게 키워야 될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는 뭐 경쟁력이 상당히 취약하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서의 한국의 비중은 3%. 미국이 1위죠. 한 70% 하고 있고, 거기다가 대만, 뭐 중국보다도 지금 뭐 낮은 수준인 거고, 이렇게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워낙 오랜 기간도 IT 기업이 있었고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반도체를 쓸 수 있는 많은 수요 산업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한국에는 뭐 예전에 같으면 한국 삼성, LG, 그다음에 뭐 대한전선 뭐 이런 그런 몇 가지가 있었지만 대우전자. 그 처음에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이 시작할 때도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을 흐름을 봤을 때 가장 대규모 투자를 해서 가장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냐, 가장 단기간에 빨리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뭐냐고 고민을 했을 때 결국엔 디램이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디램과 비메모리, 이 뭐 시스템 반도체는 다르죠. 이거는 정말 뭐 그 하나에 삼성도- 만들어 놓고 대량 생산이 되는 거고 예. 비메모리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원래 처음에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 그거는 시장이 너무 작거든요. 그 제품 하나 놓고 봤을 때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제품을 많이 쓸 수 있는 국내 산업 기반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제품이 이제 그 외국에 수출이 되려면 그 수요 업체의 그런 까다로운 기술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기술이 좀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 그 십몇 년 동안 삼성도 비메모리 반도체로 준비를 하다가 크게 키울 때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이제 맞는 게 메모리였던 거고, 어쨌든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뭐, 이거는 이제 뭐 비메모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인 거고, 그렇죠. 이쪽은 뭐 기술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인력도 고급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고, 사실상 우리나라 그 현재 반도체 시작할 때 그 산업 환경에서의 저값성은 이제 메모리가 더 맞았던 거고, 가장 중요했던 네. 정부에서 지금 육성한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매번 그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빅메모리 육성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 실패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제 팹리스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애플이나 퀄컴 같은. 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기업을 시도하는 기업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기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좀 작았고 그다음에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미숙했고 또 인재들이 들어가는 데는 보통 비메모리 그 팹리스보다는 주로 삼성하고 LG의 수요가 하이닉스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이 쏠리는 그런 현상도 좀 있었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그동안에는 좀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요. 뭐 중국이 이렇게 큰 거는 아무래도 뭐 정부 차원에서의 육성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던 한국 거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모자란 지원을 한 건 아니거든요. 초창기에 이제 물론 삼성이나 현대, LG가 주도를 해서 산업을 이제 이렇게 세웠지만 그 다음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또 지원을 안 한 건 아닌데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산업의 규모가 있어갖고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뭐 메모리에 좀 너무 이제 치중하는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란 이런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그 마인드가 좀 떨어졌던 것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그럼 부장님은 이 시스템 반도체 육성이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삼성도 지금 보면은 지금 권호영 부회장이 이제 부회장께서 이번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도 메모리를 하시다가
비메모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를 가셨거든요. 그 전에 진대대 사장님, 뭐 황창규 부회장님 이런 분들도 다 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을 다 거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를 했고, 근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지금부터 이제 실적이 이제 성과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그 정도로 이제 또 메모리를 만드는 것보다 메모리를 또 메모리화 시켜서 그 시스템을 메모리화 시켜서 디램화 시켜갖고 작게 만들어갖고 칩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지금 이 기술에서는 좀 인텔이나 이런 수준하고 굉장히 비등비등하고 굉장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가 갑자기 이제 이걸 들고 나온 그 이유는 육성을 해야 된다. 5G 시대 초연결성 여기에 이제 맞춰서 이 비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잘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이제 박민호 기자가 이 시스템 반도체 육성 삼성에서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쪽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파운드리 쪽 어떻게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메모리 사업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가격 변동이라든지 시장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여러 가지로 붙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실적이라든지 다른 경기 변동에 비해서 좀 안정성이 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이제 삼성이 앞으로 수년 후에 미래를 대비해서 비메모리 사업으로 이제 양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대만에서 이제 TSMC라고 하는 1등 기업이 이제 공정 오염 사고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대폭 감소했고 그 사이를 이제 삼성이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56%였지만은 이전에 사고로 인해서 48.1%까지 소폭 하락했고요. 빈자리가 이제 삼성의 몫으로 채워졌습니다. 19.1% 정도 비메모리 사업에서 점유율을 살짝 소폭 증가하면서 2위 자리로 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탄력을 더 받아서 앞으로 시장을 더 확대하고 앞으로는 메모리 시장보다는 비메모리 사업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라든지 그런 사업 수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그러니까 1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투자를 계속 해 나가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가 이제 생산이에요, 생산. 그렇죠? 이제 팹리스 업체에서 이제 설계한 거를 이제 생산을 하는 건데 지금 뭐 파운드리는 삼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든 것들 자기가 이제 생산을 하는 그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파운드리 업체로서의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해보는 건데 어쨌든 박민호 기자는 뭐 가능하다라고 봤고요. 부장님은 좀 어떠세요? 예, 파운드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주문자한테 받아갖고 하는, 아까 뭐 박 기자도 얘기하시지만 뭐 그런 제조 과정이에요. 네. 그 받는 네. 그 생산. 주문을 받아갖고 생산을 하는 건데 그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문자의 그 원하는 설계 기준과 성능을 얼마나 채울 것이며 만족을 네, 하고 네. 원하는 시기에 얼마나 제대로 적기에 맞춰서 공급을 할 것이냐. 항상 그런 게 있고 조선업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신발업계도 얘기하신 게 그게 다 비슷한 거거든요. 주문 받아갖고 하는 건데 삼성은 예전에는 이제 자기 제품을 개발해서 파는 거에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주력을 했는데 이 파운드리라는 거를 또 성공할 수 있는 게 삼성에서는 다른 메모리 반도체 업체보다 하나가 중요한 장점이 있거든요. 강점이 있는 게 마케팅 조직이 굉장히 셉니다. 네. 거기에는 그 기술자도 들어가 있고 말 그대로 마케팅 전문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업자 이런 전문가들이 다 모여갖고 그런 팀을 만들어갖고 그 수요 업체를 같이 만나고 같이 협의를 하거든요. 네. 그런 걸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가령 예를 들면 퀄컴에 화웨이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하고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은 저장 용량은 똑같아도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 제품에 맞춰갖고 그 기본 제품을 갖고 어떻게 그 업체들한테 다 수요를 맞춰갖고 제대로 맞춰갖고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능력을 파운드리 쪽에서 발휘를 한다 그러면 노하우를 받아서 발휘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TSMC는 처음부터 이제 파운드리를 지향해서 키워온 기업이다 보니 그리고 대만이라는 기업 문화가 자체가 원래는 OEM 산업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만을 쫓아가기는 좀 아직 시간은 일르긴 하는데 그렇게 뭐 추격이 네.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의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제 팹립스 업체들이
애플, 퀄컴 이런데요. 그러면 이제 삼성의 경쟁사란 말이죠. 삼성은 파운드리만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장님 같은 경우는 부장님이라면 경쟁사에 맡기겠어요? 저 같으면 안 맡겨요. 그래서 애플하고 네, 구글이 이게 카피의 우려도 예, 있고 기술 맞습니다. 유출의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애플하고 구글이 가끔씩 삼성과 대립을 할 때 TSMC나 다른 쪽에다 물량을 전환하는 이유가 네. 그런 거죠. 이제 하지만 막상 돌아갔는데 가령 그쪽에서 제대로 수요를 못 맞췄을 때 그 TSMC가 워낙 그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주문량이 많다 보니까 소화를 할 수 없을 땐 결국엔 삼성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근데 삼성도 자기네 걸 만들잖아요. 만약에 이제 급박하게 뭐 어느 물량을 출시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다른 경쟁사 거보다는 자기네 거 급한 상황에선 자기네 걸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세트 부분 사업 부분하고 싸우고 삼성전자 내에서도 부품 소재 사업 부분이 싸우는 거거든요. 메모리 사업 부분이.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그걸 관리해 주시는 분이 네. 사장님들이 이렇게 앞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걸 관리해서 조율을 해 주시는 분이 이재용 부회장이세요. 그 최고 CEO가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애플이나 퀄컴은 그 이 메모리 사업부나 이런 시스템 사업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최대 고객이고 네. 그 조율을 할 수 있게 근데 또 갤럭시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사업부에서 봤을 때는 경쟁자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삼성에서는 굉장히 조절을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도 어느 예.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네, 뭐 삼성 쪽에 이제 출입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뭐 이 파운드리 이쪽만 키워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름 잡고 있는 정말 가장 경쟁력 있는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이 메모리 쪽도 놓쳐서는 이제 안 될 텐데 이 메모리 쪽의 성장도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하반기에는 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요. 인텔 쪽에 이제 수요가 좀 있어서 하지만 이거를 뭐 마냥 뭐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이고 이 메모리 시장에서도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신규 뭐 성장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하반기 2분기까지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비롯한 가격 하락세는 이제 2분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 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은 삼성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좀 실적 면에서 좀 큰 타격을 받겠죠.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뭐 D램의 경우에는 20%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15% 가량의 추가 가격 하락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어려운 분위기가 하반기까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당장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뒤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큰 축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데이터 양을 이제 폭증하는 데이터 양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 메모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급증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경기를 좀 많이 타는데 내려올 때가 있으니까 이 이후에 올라갈 때를 이제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메모리, 비메모리 양쪽 축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비메모리 다 양쪽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고 하반기에는 이제 디램 쪽도 회복이 좀 될 것이다라는 그 관점인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메모리 쪽으로의 그 성장 계획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계속 뭐 디램이라는 거 갖고 지금 뭐 저게 네. 그 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가 낸드 있는데 플래시, 그 디램.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 단계는 계속 거쳐 나가고 네. 있는 거고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 M램을 요번에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M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디램보다 좀 전원을 더- 꺼도 뭐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하고 디램의 이런 그 두 가지 기능을 섞어 갖고 결국엔 융합이 좀 더 되는 그런 진한. 제품인데 예. 네. 근데 이거 제품이 처음 개발 구상이 나온 게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제가 출입을 처음 시작했을 네. 때. 지금 17년이 걸려갖고 지금 이제 시제품이 내오고 이제 양산품이 내놓은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완전히 이런 개발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뭐 계속 발전 계속 해나갈 것 같고요. 똑같은 칩의 모양이지만 그 내에서 구현하는 기술은. 네. 그래서 아마 메모리 시장이 IT 쪽에서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 이제 5G 통신되고 초고속 통신화되고 연결성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서는 모든 기기 하다못해 이제 제품 뭐처럼 박스 같은데 이런 걸 뭐 찍는 이런 거에도 전부 다 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로 칩이 들어가고 거기에 메모리가 들어가기 네. 때문에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D램 시장도 발전해 나갈 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M램, P램, 예, 예. 네 이쪽으로 조금 더 이제 진화된 램이 예. 이제 개발되고 인텔도 보니까 뭘 만들더라고요. 새로. 인텔이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 종주 업체죠. 네, 네. 개발 업체고 했는데 이 업체도 결국에는 이제 그 또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노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서 먼저 네. 시장을 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낸드 쪽 삼성하고 도시바가 잡은 낸드 쪽에 밀렸거든요. 네. D램에서 밀리고 플래시까지도 밀리고 하다 보니 근데 어쨌건 인텔에서도 그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그 CPU라는 그런 걸로 결국엔 메모리를 했다가 그 CPU로 돌려서 여태까지 왕좌를 차지했는데 네. 그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인텔은 또 컴퓨터에서는 PC에서는 이제 성공을 했지만 지금 모바일 시대에서는 조금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을 잡기 위해서 다시 이제 차세대 메모리로 돌아오고 있고 그다음 TSMC도 뭐 수탁 업체 뭐 이렇게 저 파운드리라고 하지만 근데 수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파는 거에 비해서는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왜냐하면 많이 남기면 공급업체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만큼 비싸게 샀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그 수탁이라는 이런 그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자기네들도 독자 개발 길을 모색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차세대 메모리. 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독립, 뭐 이거를 노리고 있는. 네, D램을 하면서 이제 차세대 메모리로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해야 된다.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뭐 잘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게 뭐 처음 정부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그동안에 꾸준하게 몇십 년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못했어요. 지금 당장 시스템 반도체 만들자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몇십 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적 그 뭐 재산, 기술, 그리고 그 인재 육성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지 되는 거지. 인텔이 하루아침에 지금 인텔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인텔의 기술력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이게 고된 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거고 가능하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그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한국이 좀 뭐 떨어진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24년, 5년 이때쯤 여태껏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미국이 처음 개발을 해서 가져갔다가 일본이 가져갔는데 다 10년을 못 넘겨. 10년 언저리로 끝났는데 저희는 24년째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24년인지 5년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 정도로 했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이게 하여튼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스트레스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언제 투자를 해서 언제 그 조단위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시장 수요에 맞춰갖고 팔 수가 있느냐. 그 시기를 맞추면은 6개월 안에 또 10배 경쟁사에 비해 한 30배, 40배의 이익을 올릴 수 있고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 산업을 20년째 지금 수위를 지키고 있다는 건 굉장한 노력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기술력도 대단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그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반도체였을 인수를 노리고 있었을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무리 해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못 따라잡으니까 그 마이크론의 최고 경영자 CEO들이 자발적 이혼을 했어요. 가정을 지키는 시간도 아까워서 사업을 이겨야겠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도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못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기술이 그렇게 뭐 비메모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인텔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인텔도 가장 뭐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그런 회사의 기술력에 비해서는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좀 메모리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다른 그 응용 분야에서는 한국도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 끈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말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인재 육성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기초 과학의 육성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안 돼 있어서 뭐 우수 인력들이 의대에만 가려고 하지 물리학과를 선호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바로 이런 결과로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전체적으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에서는 이 폭넓은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지난번에 그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권오현 회장이나 그 반도체 업계에서 건의를 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 한국의 전자공학과라는 그 반도체 학과라는 건 삼성이나 LG나 이런 반도체 업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 만들어진 거였고
그런 거기서 나오는 우수 인재들이 전부 다 기업으로 몰려갖고 기업 뭐 굳이 대기업도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도 퍼져갖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왔는데 마찬가지로 요새 뭐 이공계 기피 현상이 계속 나오고 취업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의대를 가고 하니까 정말로 중요한 인재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본다면 좀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 계속 이제 그 하락세를 겪고 있다. 계속 제조업 붕괴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젊은 층들이 봤을 때는 더 이상 여기에 기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권원 부회장 지금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좀 서울대랑 이런 그 하이닉스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예전에 서울대나 이런 전국의 반도체 전자공학과 교수님들이 전부 다 반도체 출신들의 교수님이 많은데 하이닉스가 어렵다니까 대학생들을 보내갖고 하이닉스에서 근무를 시켰어요.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이게 반도체 교육이 무너진다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거를 해갖고 다시 살리겠다고 지금 뭐 대학이랑 한겨갖고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로 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학과 그런 거를 만들었고 인재를 모으고 있는 그런 사업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럼 겁니다. 많이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정부도 삼성전자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작은 설계 회사들에도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좀 들어볼게요. 뉴스토마토 최명석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육성은 기업 혼자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부도 기업도 다 좀 긴 관점에서 이번에 좀 끈기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 목록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검색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특수 진화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강원도 산불의 진화 영웅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산림청 소속의 또 특수 진화대인데요. 이들의 처우는 생각보다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7위에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연기금 중 하나인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을 포함해 신흥시장의 채권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6위에는 리비아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리비아에서 통합정부군과 반군들의 무력 충돌로 지금까지 30여 명이 숨지는 등 내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 리비아 동부를 장악한 군벌 리비아 국민군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수도 트리폴리 진격을 선언한 뒤 처음으로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이 파예즈 알사라즈 총리가 이끄는 정부군도 LNA의 수도 진격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양측의 무력 충돌로 최소 3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한편 리비아는 2011년 시민혁명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 무장 세력의 난립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UN 지원으로 구성된 리비아 통합정부가 서부를 통치하고 있고 이 하프타르 사령관이 동쪽을 점령해 국가가 사실상 양분된 상태입니다. 네. 5위에는 구로 고가차도 철거 올라와 있는데요. 이 시흥 IC와 구로 IC를 잇던 구로 고가차도가 42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왕복 10차선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4위에는 리얼미터 올라와 있는데요. 이 4월 첫째 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7.3%를 기록했습니다. 3위에는 구겨진 태극기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의전용 태극기가 구겨져 있는 상태에서 공식 외교 행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이 외교부가 담당 과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 발령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과 스페인 차관급 전략대화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행사에서 구겨진 태극기가 걸려 있어서 의전 실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구겨진 태극기 논란이 확대되자 이 외교부는 담당자로 하여금 현 직책을 내려놓고 무보직으로 근무토록 하는 인사조치를 내렸습니다. 태극기의 상징성을 감안해 행사 현장에 있었던 과장이 신속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이 안일하게 대응해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2위에는 대전 홍역 올라와 있습니다. 대전의 한 소아 전문 병원에서 홍역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홍역에 걸린 아기 5명은 격리됐지만 이전에 약 170여 명과 접촉한 전력이 있어서 대전시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에는 KDI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 이 한국개발연구원의 판단이 둔화에서 부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기 하강 경보 수위를 높인 것인데요. 이 KDI는 지난해 7월까지 우리 경기를 개선 추세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연속 둔화로 진단을 했습니다. 이달에는 처음으로 총평에서 부진이라는 단어를 수용하며 이 우려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실제로 2월 기준 고용 지표를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소비와 수출 등이 부진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뉴스통에 올라온 실시간 검색어 8가지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용 좀 짚어보죠. 한진그룹 연결해 보겠습니다. 산업부 이하경 기자입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폐질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원인 그리고 지금 상당히 이 비보에 한진그룹이 당혹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조양호 회장은 한국 시간으로 8일 새벽에 미국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70세입니다. 사망 원인은 폐질환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은 작년 12월부터 미국 현지에 머무르며 병원에서 폐질환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수술을 받고 완쾌했다가 다시 악화됐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이 지난달 말 대한항공 주주총회결과 사내이사직 박탈 등에 대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내부 분위기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룹 임직원들도 출근과 동시에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해 당황하면서도 안타까움을 표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한진그룹은 그룹 전체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사장단 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안전과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평소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경영권 위협 등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가 좀 가중된 게 아닌가 싶네요. 업계에서는 이제 한진그룹의 이 경영권에 상당히 이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권의 위협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 갈등이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 목소리 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 회장이 가진 지분을 어떻게 상속하는지에 따라서 경영권 갈등이 심해질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조 회장 지분을 상속받을 텐데 상속세 규모가 막대해서 상속 주식을 물납하거나 시장에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오너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줄어들면 2대 주주인 KCGI나 3대 주주인 국민연금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 회장이 가진 한진칼 지분이 17.84%인데요. 전날 종가인 25,200원에 곱하면 평가액이 2,659억에 달합니다. 여기에 한진과 대한항공 등 지분이 더 더해질 텐데요. 현재 상속세율은 상속 액수가 30억 원을 초과하면 50%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결국 가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1,000억 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한진칼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 가능성이 대두되는 겁니다. 현재 조 회장 측의 한진칼 5호 지분이 28.95%, KCGI 지분이 14%, 국민연금이 6.7%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KCGI가 지분을 더 높이고 조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낮아지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하경 기자였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가진 그 지분이 약 17%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상속세로 현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지분에 대한 지분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주식을 방어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분 가치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경영권 갈등이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뉴스통 한라인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SRAM입니다. 이번에는 메모리로 주로 사용되는 D램과 SRAM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을 공급하는 한 저장된 데이터가 보존되는 램. 램은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해둔 정보를 읽거나 수정할 수 있는 메모리로 전원을 공급하는 한 데이터를 보존하는 SRAM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가 소멸되는 D램이 있습니다. SRAM은 전원이 차단될 경우 저장된 데이터가 소멸되는 휘발성 기억 소자입니다. 그러나 전원이 공급되는 한 데이터가 보존되기 때문에 D램과 달리 리프레시가 필요 없습니다. SRAM은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가 하나의 셀을 구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통로가 많아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의 크기가 커 동일 면적에 대한 집적도가 낮고 회로 구조가 복잡해 대용량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그래픽 카드 등 주로 소용량의 메모리로 사용됩니다. D램이 SRAM보다 저렴합니다. 이유는 단순히 번지 세트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트별로 행번지와 컬럼 번지를 가지기 때문이죠. 즉, D램의 비트들은 셀로 정렬되며 여기서 각각의 셀은 특별한 비트 수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4MB 곱하기 4비트 D램은 셀당 4비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D램의 셀은 스프레드쉬트처럼 배열돼 행과 열 어드레스에서 억세스합니다.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약속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이 사소한 그런 약속도 꼭 지켜야만 하는데요. 그게 바로 신용입니다. 이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 신용을 지키지 못하면 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신용불량자, 연체 대출자 이렇게 좀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명하게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뭔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민금융원장 조성모 원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에 남자신데 오늘 월요일 날 오셨어요. 그만큼 이 빚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우리 시청자님들께 들려주시려고 일찍 발걸음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빚이라는 게 정말 저만 하나 찍으면 빛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빚을 빛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방법들 오늘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돈을 많은 분들이 이제 빌리고 이걸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대처를 많이 하나요? 저희들이 그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지난해 그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돈을 빌리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생계비가 제일 많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지한 것이 빚을 돌려막겠다 하는 사람이 복수 응답이긴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44%, 네. 한 절반 가까이가 다른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죠. 더 비싼 데서 빌리고 막 사채까지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많은 채권자들한테 시살림을 당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정신적인 문제까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다음에 고귀한 목숨을 그렇습니다. 잃으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잖아요. 네. 뭐 언론에 나오는 것은 일부지만 많은 분들이 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자살도 하고 뭐 이런 극단적인 폐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낸다. 그러면 빚만 계속 좀 커지는 그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물론 빌린 돈은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은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큰 강박관념. 이 평생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억을 빚을 졌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갚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갚는 데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결국은 이제 더 큰 폐해로 그 빚이 자꾸 눈더미처럼 커지고 네. 그러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걸 뭐 상환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뭐 돈은 없고 그러면 조금 더 이자를 높은 데서 또 빌리고 정말 말씀대로 돌려막기. 그러다 보면 1,000만 원의 원금이지만 이게 나중에 빚은 뭐 1억 원이 돼 있고 순식간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빚을 그렇다면 돌려막기를 안 하고 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고래사채 피해 신고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만든 제도 중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게 이 제도인데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채무자들한테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킨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결국은 채무자가 자살하고 죽으면 결국은 채권자도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인데 네. 그게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네. 그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서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한번 상담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직업 군인이었어요. 이 젊은 친구가 이제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네. 그 5인 가족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제 기획 부동산에 잘못 말려가지고 빚이 이제 막 눈더미처럼 불어서 한 4억이 됐어요. 그래서 시골에 이제 아버지 뭐 땅 다 정리해서 한 2억을 갚았고 네. 그 상태에서 저를 알게 돼가지고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 4천만 원이면 나머지 빚을 다 정리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분이 알았으면 시골에 아버지 땅도 그러면 아버지하고 본인하고 채무는 별개거든요. 네. 아버지가 대신 갚아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해결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나왔습니다. 좀 더 일찍 원장님을 좀 만났더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근데 이제 그런 해결이 개인위생 제도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왜 안 썼는지 이렇게 물으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직장에서 네. 불이익이 올까봐 그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이거는 어떤 본인한테 해를 입히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직장에서도 이분이 건전하게 그 채무를 정리해야만 네. 올바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불이익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방법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채무조정 제도는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 쪽에서 뭐 금융회사하고 신용회복위원회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면 이제 법적으로 뭐 개인희생이나 파산처럼 법적으로 일정 부분만 갚아 나머지는 감면시켜줄게 네. 하는 거. 한 가지는 이제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 국민행복기금이라든가 뭐 장기 소액 연체채권 관리 재단을 통해서 하는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빚이 탕감되는 거는 아니죠. 일부 갚고.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제 크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이제 각 금융기관들 네, 네. 한 5,400여 개 금융기관도 협약을 맺습니다. 네. 이런 분이 왔을 때는 이런 조건에서 원금을 감해주고 아니면 뭐 이자를 감해주는 네. 이런 조건을 협약을 맺어가지고 네. 하는 그 민간 협약제도하고 네. 그 법원에서 하는 개인희생하고 파산제도가 있는데 네. 크게는 이제 개인희생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연체가 뭐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31일부터 뭐 90일 사이에 있는 거 이런 분들한테는 프리오컷이라고 해가지고 네. 원금 감면은 안 되고
이자를 감면해준다든가 연체 이자를 완전히 감면해주는 네. 그리고 채무 상환을 좀 유예시켜주는 네. 이런 제도가 있고요. 또 이제 좀 길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돼서 네. 90일 이상 연체가 됐는데 이분한테는 이제 원금까지도 예를 들어 뭐 상각 채권의 경우에는 원금의 60%까지도 이제 감해주고 네. 뭐 상환 기간을 늘려준다든가 뭐 이런 그 개인 워크아웃 제도 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단기 하는데요. 연체자와 장기 연체자가 그렇습니다. 다르군요. 그럴 네. 경우에 이제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서 혜택을 봤을 때 대략 그 감면율이 약 30% 정도 감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개인 채무자 희생법에 따라서 네, 파산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아닙니다. 그 개인 희생하고 파산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희생은 이제 그 일정 부분을 갚고 나머지를 네, 네. 감면받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6월 달에는 이제 그게 옛날에는 5년간 갚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3년으로 단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빚이 5억이 있습니다. 5억이 있는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월 300만 원씩 소득이 있어요.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최저임금 뭐 2인 가족이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한 270 되거든요. 네. 최저임금으로 이제 그 생활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가용소득이라 하는데 네. 가용소득이 30만 원 있지 않습니까? 30만 원을 가지고 3년 동안 갚으면 돼요. 네. 매월 30만 원씩. 그러면 1년에 360이잖아요. 네. 그럼 3년이면 그 한 1,000만 원 좀 넘습니다. 4억의 빚이 예를 들어서 그 1,000만 원 좀 넘게 갚으면 나머지는 이제 법적으로 네. 이제 면제를 시켜주는 이런 제도고요. 그래서 그 파산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빚잔치입니다. 네. 내가 직업이 없어도 소득이 없어도 도저히 갚을 있는 수가 재산 없는. 가지고 네. 채권자 여러분들 이만큼씩 가져가세요 하고 손 터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파산이고요. 네. 근데 우리가 참 그 파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돼서는 안 되고요. 네. 열심히 일해서 정말 일부라도 갚고 나서 나머지를 정리받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는 게 좋지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하고 네. 이 개인 희생 파산 해가지고 1년에 한 2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채무자들을 도와줌으로써 채권자도 일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네. 이런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양자 간에 좀 이제 네. 그 장단점은 있습니다. 제도 간의 장단점 이런 거를 잘 살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정말 좋은 제도인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 파산은 기본적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이 돼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네. 뭐 일하지 않는데 빚을 다 탕감해질 이유는 없거든요. 소득이 없으면 파산. 그래서 파산하고 이제 파산을 하더라도 또 그 채무에 대해서 법원의 면책이라는 걸 못 받으면 네. 결국은 그 재산만 다 정리하고 채무는 또 남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을 해서 빚을 졌다든가 뭐 이런 빚을 정리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면책을 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게 개인 희생하고 그 개인 워크아웃 두 개를 선택하게 되는데 제일 그 유의해야 될 게 뭐냐. 최근에 사채를 그 많이 썼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채업자들은 이제 그 협약에 들어와 있질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그 채무가 30% 이상이 되면 법원에 가서 개인 희생을 신청해야 되고요. 네. 개인 희생을 신청해서 그 채권자로서 다 등록을 해놓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3년만 갚고 나면 나머지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사채를 많이 썼을 경우 그다음에 이제 보증인한테도 채무를 묻는데 보증인한테는 채무를 묻지 않게 하려면 개인 워크아웃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제도 간의 그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정말 또 좀 더 확인을 또 해보고 잘 알아야지 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또 주셨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토크합니다. 조성목 서민고민연구원장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제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리죠. 지난 금요일의 정답입니다. 보궐선거였고요. 민키 미니맘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문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힘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해서 경제적인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누르셔서 먼저 구독하시고 정답은 이 현재 방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화면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남겨주실 때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량은요, 제조사인 현대차는 물론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모델이죠. 바로 현대차의 국민 세단 소나타입니다. 이번 소나타는 8세대 모델인 신형 모델인데요. 이 소나타는 지난 1985년 첫 출시 이후 최근까지 줄곧 국민 세단의 입지를 점해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신형 소나타의 출시가 정해지면서 관련 정보들이 조금씩 공개될 때마다 매번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었죠. 네, 이 8세대 소나타는 확 바뀐 디자인뿐만 아니고 브랜드의 첨단 기술까지 대거 적용돼 상품성을 한층 높였는데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사전 계약에서는 열흘 만에 12,000대를 돌파하는 등 기대감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소나타는 현대차에게도 굉장히 남다른 각오를 부여시켜주고 있는데요. 이 지난 2014년까지 연간 11만 대씩 판매하면서 매번 베스트셀링카에 올랐던 소나타는 지난해 어느덧 판매량이 7위까지, 판매 순위 7위까지 떨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야심차게 돌아온 신형 소나타가 국산 차량의 인기 순위 1위를 다시 차지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풀체인지 모델의 디자인 변화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큰 폭으로 단행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번 신형 소나타의 디자인의 변화폭은 유독 두드러집니다. LF 소나타 이후 지나치게 무난하다는 디자인을 의식한 듯 파격적인 변화를 단행했는데요. 한눈에 봐도 젊어진 디자인 감성이 느껴집니다. 한층 세련되고 스포티해진 디자인은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 센슈어스 스포트니스에서 기인했는데요. 날렵한 눈매의 전면부 디자인과 쿠페 스타일 뒤태는 기존 모델 대비 전장과 축권은 길어졌지만 낮아진 전고와 맞물려 시너지를 끌어올렸습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쿠페 형태의 어떤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후드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차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고 넓은 캐릭터를 보시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차의 어떤 스포티한 캐릭터를 더 강조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는 디자인 변화와 함께 기술력을 뽐내듯 적용된 기능들이 눈에 띕니다. 팰리세이드 이후 브랜드 내 두 번째로 전 차종에 적용한 전자식 변속 버튼은 동급 최초로 제공되는 옵션이고요. 룸미러 후방에 빌트인 형태로 장착돼 연동되는 빌트인 캠은 블랙박스 역할을 해냅니다. 12.3인치 클러스터와 10.25인치 센터페시아 화면은 넉넉한 시인성을 확보했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가 이뤄진 공조장치 조작 버튼은 전 연령대를 겨냥한 소나타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국민 세단의 입지를 누리고 있는 만큼 신형 모델 역시 기본기는 착실한 편입니다. 차세대 엔진인 스마트 스트림을 장착한 2.0 가솔린 기준 최고 출력이 기존 모델 대비 소폭 떨어진 160마력, 최대 토크는 동일한 20kgm 수준인데요. 복합 공인연비는 이전 모델 대비 10% 이상 향상된 리터당 13.3km로 중형 세단 가운데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의 주행 성능 중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대거 적용된 첨단 기능인데요. 카카오와 협업해 적용한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를 통해 음성 명령이 가능한 점은 양산차에선 처음 적용된 기능입니다. 또 개인화 프로필 기능을 통해 시트 포지션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물론 사이드미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조장치 등 대부분의 기능이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차키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통해 개폐는 물론 전송까지 가능한 기술이나 차량 외부에서 좁은 공간 주차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원격 제어 등은 국산 자동차 기술력이 여기까지 왔다는 걸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에서 고급 트림에서만 선택 가능했던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등의 능동 안전 사양들이 대거 기본 옵션으로 제공됐고 신규 플랫폼 적용을 통해 공차 중량을 55kg 감량하면서도 차체 강도를 10% 향상시킨 점은 대중적 중형 세단으로서의 합격점을 줄 만한 요소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7세대 모델 이후 5년 만에 풀체인지로 돌아온 8세대 소나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소나타 출시 행사 당시 공개했던 2.0 가솔린 모델과 2.0 LPI 모델 외에도 하반기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 라인업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보다 다양한 소비자들의 취향을 겨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브랜드 대표 모델의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며 현대차의 자신감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광국 현대차 부사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이 신형 소나타 출시회에서 택시를 제외하고 연간 7만 대의 판매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럼 소나타가 높아진 상품성을 기반으로
최근 수년간 SUV에 밀려 구겼던 국민 세단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자동차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선일 뉴스카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